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격전지의 표심이 요동치는 분위기인데요. 특히 이번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서울시장 그리고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가 초접전 중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주목됩니다. 먼저 여론조사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여론조사 기관 매트릭스에 의뢰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 서울, 대구, 부산, 경남에서 각 지역별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인데요.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40%,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7%,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1%로 나타났습니다. 정 후보와 오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MBC 의뢰로 이 코리아 리서치가 지난 16일, 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43%,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35%, 그리고 이 개혁신당 김정철, 여성의당 유지혜, 자유통일당 이강산, 그리고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각각 1%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이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8%포인트로 오차 범위 밖의 격차를 나타냈지만 같은 조사기관이 4주 전에 했던 이 직전 조사와 비교를 하면 그 격차가 절반으로 좁혀진 수치입니다. 또 다른 격전지인 대구에서도 이 여야 양당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조선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이 매트릭스에 의뢰해 실시한 이 같은 조사에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를 물었더니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40%,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38%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이었습니다.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는 다른 지역들의 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같은 여론조사에서 부산시장 후보 지지도는 민주당 전재수 후보 44%,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35%로 9%포인트 격차를 보여 오차 범위 밖에서 전 후보가 앞선 결과였고요. 경남지사 후보 지지도에서도 민주당 김경수 후보 44%,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34%로 나타나 오차 범위 밖 격차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관영 현 지사의 무소속 출마로 여권의 시선이 쏠려 있는 곳이죠. 바로 전북지사 선거인데요. 새전북신문 의뢰로 한길리서치가 지난 16일부터 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42.1%,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40.5%의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그 외 양정무 국민의힘 후보는 4.9%, 무소속 김성수 후보는 2.7%, 진보당 백승재 후보는 2.4%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민주당이 당연히 이길 것으로 여겼던 전북지사 선거에서 지금 여당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전국적 관심이 집중되는 접전지의 경우에는요, 선거 막판까지 후보 간의 단일화, 또 네거티브 공방, 조직 결집 등 이 각종 변수들에 의해서 판세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에는 이미 후보 진영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화하는 양상이 뚜렷한데요. 민주당 정원우 후보를 겨냥한 과거 폭행 정과 논란의 경우에는 이 야권에서 정 후보를 계속해서 몰아붙이는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어제 열린 국회 행안위에서도 이 사건 당시 정원호 후보가 한때 구속까지 된 일이었다며 당시 폭행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강조했는데요.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서범수 의원은 정 후보가 31여 전 폭행 사건으로 구속 적부심을 받고 풀려났다면서 이 폭행 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중대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후보가 상징적인 5.18을 왜곡하고 자꾸 본인 주폭 사건의 변명거리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 같은 당 최수진 의원은 이 최근 전직 구청장 비서실장이 이 자신이 주범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이 대리 자수국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정 후보를 향해 이 권권력을 유린한 주폭이다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요, 30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을 국민의힘이 다시 꺼내들어서 정쟁화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미 이 정 후보 본인이 실수였다고 사과한 일이라는 점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국회 행안위 상황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5.18을 왜곡하고 본인 주폭 사건에 자꾸 변명거리로 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NH 단란주점 사건 거기 연상이 되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어떤 사회초년생이 2차, 3차 유흥업소에서 수십만 원의 상당을 마시고 외박하자고 조르고 행패 부리고 그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행패를 부리는 그런 게 전형적으로 주폭 아니겠습니까? 주폭. 그 당시에 300만 원 벌금 받고 나왔고요. 구속까지 되었다가 특부심에 풀려나왔다. 그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다. 판결문에는 5.18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5.18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30년이나 지난 과거의 일, 그것도 본인의 실수였다고 사과한 일에 대해서 지금 그걸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공박을 하고 계시고. 야권에서는 개혁신당도요, 어제 오늘 정원호 후보 폭행 전과 공격에 가세했습니다. 변호사로 형사소송법의 1타 강사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진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직접 공격수로 나섰습니다. 네, 김 후보는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정원호 후보의 판결문을 다시 분석해 봤더니 여러 가지 모순된 점이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먼저 판결문을 공개했지만 뒷부분 일부가 빠져 있었는데 김 후보는 그 누락된 부분까지 찾아냈다며 공개한 겁니다. 김 후보는 새로 찾아낸 판결문을 통해 그동안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싸웠다고 해명했던 정 후보가 정작 재판에선 심신미약을 주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판결문의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는 대목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런 정 후보의 심신장애 주장에 술을 많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김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재판에서는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그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이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또 정 후보의 판결문에 장량 감경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재판 과정에서 정 후보의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와의 합의나 사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장량 감경이라는 거는요, 이제 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솔한 반성, 또 피해자와의 합의라든지 이래 탄원 등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을 해서 양형을 줄여주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런데 정원호 후보 사건의 경우에 당시 재판부가 장량 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결문에 나타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정 후보가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였다든지 혹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거다. 지금 이런 취지로 변호사인 김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인 김정철 후보는 치료비라도 당시에 정원호 후보가 물어줬다면은 판사가 합의는 못됐어도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반드시 판결문에 기재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판사가 형을 정하는데 진지하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게 이 판결문상에서 확인이 된 것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또 이 정원호 후보가 그간 이 판결문이 자신의 해명을 입증한다라는 취지로 이 반박을 해온 것을 겨냥을 하면서 이 판결문 역시 이 정원호 후보 해명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라 이 해명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즉, 이 정 후보 측에서는 그동안 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했고 충분히 반성을 했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해왔는데 정작 판결문에는 그런 사정이 안 보인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관련해서 김정철 후보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문에 싸웠다더니 정작 재판에서는 심신미약, 심신상실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술을 말하고 국민 앞에서는 5.18을 말하는 것은 정직한 태도입니까? 정원호 후보 측의 반론 혹시 나왔습니까? 정원호 후보는 오늘 이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야권의 폭행 사건 관련 의혹 제기에 대해서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의 흑색 비방은 옳지 못하고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재차 그 사건은 이미 판결문이나 이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요. 정원우 후보 측에서는요. 서울 삼성역 철도공사에서의 이 철근 누락 사태 이걸 고리로 삼아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 책임론을 띄우면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과 정 후보 측이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쟁점 바로 철근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서울시가 이를 감춰두고 있다가 5달이나 지나서 국토부에 늑장 보고한 게 아니냐 바로 이 의혹입니다. 이번 논란 서울시와 철도공단 간의 진실 공방으로도 확전된 상황입니다. 네, 서울시는 철근 누락을 인지하고도 늦게 보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철도공단에 보낸 관련 공문을 공개하면서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서울시는 기둥 주 철근 누락 사항이 포함된 감리 보고서를 철도공단에 공문으로 3차례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10일 현대건설에서 시공 오류를 최초 보고받고 사흘 뒤인 11월 13일과 12월 12일, 올해 1월 16일까지 3차례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어제 국회 행안위에 출석한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 발언 들어보시죠. 10월 23일부터 오세훈 후보가 시장으로서 그만둔 때가 4월 27일이죠. 근데 그 이후인 4월 29일에 국토부에다가 이걸 알렸어요. 그러면 약 5, 6개월 동안 이것을 실제 위탁자인 철도공단이나 국토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그 10월 23일 날 시공사에서 관련 사실 인지를 하고 서울시에 11월 10날 보고를 했고요. 저희가 공단하고 국가철도공단하고 서울시 간의 위스탁 협약을 맺은 바에 따르면 매월 건설관리 보고서를 국가철도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을 3차례 포함해가지고 철도공단에 통보한 바는 있습니다. 반면 철도공단 측에서는요, 이 정식으로 보고 절차가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이런 취지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철도공단은 시가 제출한 자료를 철근 누락 관련 공식 보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단 측은 철근 누락 관련 내용은 이 서울시가 매월 제출한 이 건설 사업 관리 보고서 일부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매우 방대한 보고서에 일부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이 관련 사안을 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여당에서도 당시 서울시가 철도공단에 보낸 500페이지 분량 문서에서 이 부실 시공 부분은 한두 장에 불과하다면서 현직 시장인 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향해 은폐 의혹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오늘 정원우 후보와 오세훈 후보도 직접 강하게 맞붙었습니다. 네, 이 정원호 후보는 오늘 캠프 이 선대위 회의에서 지금 서울시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이 여러 상황을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 철근 누락 논란을 겨냥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는 오세훈 후보의 그간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이 시민들이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이 오 후보 책임론을 띄우며 맹폭을 퍼붓습니다. 반면 오세훈 후보는 이 캠프 정책 간담회 일정 후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런 이 정원호 후보의 공세에 대해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 행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오 후보는 여당이 이 사건을 은폐 의혹으로 몰아가지만 자신은 이 사나흘 전 뉴스를 보고 사실을 알았고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약속된 8월 중순까지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GTX 노선이 운행될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라며 선거 직후에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이 사안을 챙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양측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오세훈 시장의 그간의 무능과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이다. 이것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입니다. 저한테 사전에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정원우 후보는 이제 대시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 장관도 사과를 해야 됩니다. 괴담 수준으로 확산시키려고 노력한 민주당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지방선거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에서 지금 격전지로 꼽히는 곳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가 됐습니다. 눈길을 끄는 거는요, 이제 서울,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 여야, 그러니까 주요 정당의 후보들 간의 그 지지도 격차가
오차 범위 내에 말 그대로 초접전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느 선거든지 마찬가지의 그런 흐름을 보여왔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세가 그동안 낮았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해 온다고 한다면 보수세가 결집을 해오곤 했습니다. 지난번 탄핵 정국에서 벌어졌던 지난 대선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는 보수 진영에서 선거가 임박해 올수록 여러 가지 위기감을 느끼고 결집을 하는 효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이 아마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까지 서울시장 선거라든가 부산시장 선거라든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네거티브 전략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시장 선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31년 전 일을 끄집어내어서 이를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네거티브 공세는 일정 부분 보수세를 결집하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을지언정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는 굉장히 제한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특히 서울시장이라든가 부산시장,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야당이 지금 사실상 야당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후보의 경우에는 이미 시장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거티브 공세밖에 못한다? 본인은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본인이 서울시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명만 한다고 한다면 많은 서울 시민들 그걸 납득하고 표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 조만간 있을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사실상 이번 그 GTX 삼성역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마 서울 시민들이 과거에서 수탁했었던 서울 시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안전 불감증 사고를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서울의 경우 이제 오세훈 후보가 저렇게 초접전을 벌이는 것은 조선일보 조사 보니까 정말로 의외의 결과거든요. 불과 2, 3주 전만 해도 오세훈 후보가 매우 불리하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이것은 결국은 지금 이제 투표일을 앞두고 보수가 결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이런 추세로 가면 결국은 오 후보나 정훈 후보가 누가 많이 투표장에 지지자를 끌어낼 것이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싸움으로 가게 만든 것은 결국은 서울의 경우에는 정원호 후보가 너무 수세적으로 선거를 치렀다. 그동안 본인이 성동구청장을 지냈지만 실제로 검증다운 검증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술 먹고 3년 전에 주폭을 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런 것들 더구나 그게 5.18 문제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종업원을 외박을 강요한 이런 것들로 지금 번지면서 나온 얘기고요. 의혹입니다. 네, 의혹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공소 취소 문제의 그 특검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이런 거다. 이런 몇 가지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민심이 바뀌는 것 같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요. 사실 유권자들이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동안에 보수 서울 아마 지지자들이 저 정도 되면 이제 우리가 나가면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투표장으로 나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결과다 그렇게 봅니다. 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요, 이 여권의 단일화 여부가 주목되는 경기 평택을 또 야권 후보 간의 단일화가 주목되는 부산 북갑의 여론조사에서 이 유력 후보들 간의 팽팽한 접전 양상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더욱더 이 단일화 여부가 판세를 가름질 결정적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먼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 매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6일에서 17일 부산 북갑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 20%, 무소속 한동훈 후보 33%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 후보와 한 후보의 격차는 6%포인트로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박민식, 한동훈 두 야권 보수 후보의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이 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 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그 내용도 궁금합니다. 네, 이 부산 북구 갑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이 양자 대결 결과 보시면요.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44%, 박 후보가 30%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이 단일 후보가 되면요. 하 후보가 41, 한 후보가 39%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조사만 놓고 본다면 이제 현 시점이라면 이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더 있다 이런 평가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야권 안팎에선 여전히 이 2차 시한으로 평가되는 사전투표 전날 그러니까 28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에 거듭 선을 긋고 있고요. 또 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 역시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마음 점점 더 조급해지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어제 이 부산 지역 국민의힘 의원 17명 가운데서 14명이 북갑 단일화 문제를 두고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채널A에 따르면 어제 오후 국민의힘 부산 의원 1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산 북갑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로 보수 후보가 분열된 것에 대한 그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고 하죠. 네, 이 채널A는 참석자 대부분이 단일화 없이 가다간 부산 선거 전체가 죽는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단일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선 생각이 엇갈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A 의원이 단일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운을 떼자 B 의원은 동의하면서도 일주일 정도 여론조사 추이를 더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하고요. 또 C 의원이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언급하자 D 의원은 한동훈 후보가 이기고 있는 지금 큰 정치를 위해 박민식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다만 채널A는 이 단일화 자체에 반대한 의원은 한 명 있었다며 이 단일화 과정에서 시끄러워지면 지지층 표만 분산된다는 이유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한동훈 후보와의 단일화에 강하게 이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방송된 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는요. 설령 이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요구를 하더라도 자신의 대답은 노라면서 이 선거 공학적인 셈법은 주민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민심의 추세를 언급을 하면서 이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설령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요하더라도 노다. 아니 한판 승부하러 나온 분이 뭘 계속 나오기 전부터 단일화다, 무공천이다 한번 붙으면 되는 거지. 단일화 말씀하셨지만 그런 정치 공학의 문제는 이 큰 민심 앞에서 저는 종속 변수일 뿐이다라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경기 평택을의 경우에는요. 민주당 김용남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 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때문에 범여권 진보 진영에서는요. 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단일화론이 현안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조국 후보의 양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일보가 매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16일과 17일 경기 평택을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민주당 김용남 후보 25%,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 20%,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26%, 진보당 김재현 후보 6%,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 11%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국민의힘의 유이동 후보 또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이렇게 세 후보가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되는 건요. 이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이 양자 대결의 결과입니다. 먼저 민주당 김용남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이 김 후보 47%,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9%로 18%포인트 격차를 보였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엔 조 후보가 44%, 유이동 후보가 33%로 11%포인트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이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성사되든 이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힘겨루기도 굉장히 팽팽한 상황입니다. 이 어제 민주당에선 오선의 박지원 의원이 조국 혁신당의 미래 또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조국 후보의 양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조국 혁신당의 신장식 수석 최고위원은 민주당과의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라도 조국 후보가 당선이 돼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로 보면은 조국 대표가 빨리 양보를 하는 것이 본인과 조국 혁신당의 미래를 생각해서 해야 된다. 그럼 뭘 얻어요? 조국 후보는 여기서 본인이 양보. 미래를 얻는 거죠. 민주당과 합당 이후에. 그렇죠. 김용남 후보가 아마 되시면 합당이 쉽지 않아 보이고요. 합당 반대하는 분들이 그 캠프의 본진에 자리 잡고 계셔서 이렇다 보니까요, 정치권에서는요, 오히려 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와 황교안 후보, 그러니까 이 범보수 야권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 여기에도 지금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진보 진영의 분열의 틈을 파고들어서 유리한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해석인데요. 유이동, 황교안 두 후보 역시 단일화 가능성은 일단 열어두는 분위기고요. 오늘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황 후보의 막판 사퇴와 유 후보와의 보수 단일화 가능성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두고서는요, 이 부산 북갑 그리고 경기 평택을의 단일화 여부, 이게 그 두 지역 선거 결과를 가름할 수 있는 최대 변수로 지금 지목이 되면서 이 단일화의 2차 시안으로 불리는 사전투표까지 지금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과연 두 지역 모두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있는지, 이게 지금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평택을의 경우에 범여권 후보 단일화 거의 가능성 없어 보이고요. 부산 북가부 경우에는 범야권의 단일화 역시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택을의 경우를 한번 좀 평가해 주시죠. 일단 평택을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뚜렷하게 앞서 나가는 후보가 보여주지는 않죠. 상대적으로 지금 보수 후보가 약세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단일화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유리한 선거 국면을 만든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일화의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볼 수가 없는 것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당과 당 지도부 입장은 전혀 이번 선거의 단일화에 대한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평택을 지역에 대한 선거 후보를 냈다고 한다면 지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민주당 후보가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지 국회의 의정 활동이 더욱더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박지원 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조국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 이후 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과의 그런 여러 가지 합당의 그런 여지를 둔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이 선거를 포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지겠죠. 이미 조국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로부터 사면 복권된 그런 전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민주 진보 진영의 분열보다는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 이번 선거를 포기하고 민주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적절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조국 후보 입장에서 이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평택을 지역의 경우에 단일화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북갑 같은 경우를 한번 좀 평가해 주세요. 지금 아마 감정적으로 보면 박민식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 간에 워낙 첨예하게 부딪혀 있기 때문에 그 단일화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부산 의원들 대다수가 단일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여론이 높고 특히 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반드시 단일화를 해라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 지금 다소 앞서 있는 한동훈 이제 후보는 조금 더 단일화에 대해서 열어놓는 상태고 박민식 후보는 당의 입장이 있고 또 공당의 후보가 만일 이 당에서 제명당한 후보와 단일화를 해서 만일 패배할 경우에는 당이 입을 여러 가지 이렇게 상처나 타격 이런 걸 생각해서 본인이 완강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에서 한 일주일 가서 확실하게 우열이 드러날 경우에 두 후보 간에 이런 경우에는 훨씬 단일화가 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감정이 커서 그 효과가 오히려 단일화가 아름답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한 후보가 되지 못한 후보의 지지자들이 사실 민주당을 지지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후보들이 우리 지지자들이 선택해서 가는 것 이것도 오히려 승산을 높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면서 단일화로 갈지
아니면은 전략적 어떤 지지자들의 선택으로 갈지 이건 좀 흥미거리로 지켜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우리 조윤선 변호사님 그 말씀 중에서 평택을에서 보수 후보가 이제 뒤진다 이렇게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다자 대결에서는 사실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요. 뒤진다는 표현은 저희가 쓰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른바 이제 단일화가 돼서 양자 대결 구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의 진보 진영, 그러니까 여권 단일화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가 맞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든 민주당 후보가 그렇죠. 범여권의 단일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느 쪽으로 단일화가 성사되든 국민의힘 후보가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국민의힘 후보를 앞선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든지 간에 범여권의 단일화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는 앞서는 걸로 양자 대결 구도 조사에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로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올해로 46주년을 맞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곳곳에서 여러 가지 관련 논란들이 지금 불거지면서 그 후폭풍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커피 애호가들이 이용하는 이 프랜차이즈죠.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스타벅스 코리아가 자체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격한 어조로 이 회사를 비난하고 법적, 행정적 책임 추궁까지 강조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된 스타벅스 측의 행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스타벅스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음료를 담는 이 텀블러 제품과 관련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 종류의 텀블러 등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5.18 기념일이었던 어제 이 대용량이 특징인 일명 탱크 텀블러를 홍보하는 행사를 진행한 것이 이번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실제 스타벅스가 온라인 등에서 올린 홍보 이미지를 보면 어제 진행된 행사 명칭 자체를 탱크데이라고 지칭했는데요. 하필 5.18 기념일인 어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투입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이 탱크라는 단어를 사용한 건 의도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후보 홍보 이미지를 보면은요, 이 5.18 기념일이었던 어제 진행된 행사를 탱크데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고요. 그다음에 책상에 탁 이런 홍보 문구를 사용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지금 이것도 논란거리입니다. 맞습니다. 1987년 박종철 열사의 이 고문치사 사건 당시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고 해서 이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당시 경찰 최고위층의 설명 기억하실 겁니다. 텀블러를 책상에 탁 놓는다는 취지의 스타벅스 측의 홍보 문구가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겨냥한 의도적인 표현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즉각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 광주 지역사회에서는 부적절한 이벤트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5.18 관련 시민단체들은 참담함과 끓어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며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표현들이 하나의 마케팅에 반복적으로 등장한 건 단순한 우연이나 실수로 보긴 어렵다. 경영진이나 이 조직 내부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반발했습니다. 정치권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특히 어제 광주 현지에서의 5.18 기념식에 직접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나섰는데요. 저질이다, 비인간적 막장 행태다. 이런 약간 거친 표현까지 동원을 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역사적인 5.18 기념일에 희생자들과 시민들의 피 어린 투쟁을 모독하는 탱크데이 이벤트를 연 건 대한민국 공동체와 기본적 인권, 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저질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도덕적, 행정적, 법적, 정치적인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에서도 오늘 관련 비판이 나왔는데요. 단순히 몰지각한 개인의 일탈은 아닐 거란 의심이 든다며 모종의 배후 존재 가능성까지 의심했습니다.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것이 정녕 2026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단순히 몰직한 개인의 일탈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당장 스타벅스 코리아의 모 회사죠. 이 신세계그룹이 사태 수습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스타벅스 코리아 측의 사과에 이어서 이 정영진 회장,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를 전격 경질했고요. 오늘은 직접 대국민 사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네, 논란이 확산되자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해당 이벤트를 중단하고 사과문을 공지했는데요. 그래도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이 신세계그룹은 정영진 회장이 해당 논란에 대해 경로하고 그룹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를 주문했다고 발표했고요. 정 회장이 즉각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에 해임 통보를 한 데 이어 이번 행사를 기획하고 주관한 이 담당자와 관련 임직원들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오늘은 정용진 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냈습니다.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거듭해서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승인 절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이 스타벅스에 대한 비난 여론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데요. 스타벅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충전금 등을 환불했다라는 인증글이 잇따르는 등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식적인 5.18 전야제 행사에서 불린 이 노래 가사가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이었다, 이런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 노래 가사에서 직접 언급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경우는요, 주최 측의 해명까지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도대체 어떤 내용의 가사였길래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 건지 소개해 주시죠. 5.18 전야제 행사 무대에 오른 일부 공연자들이 민요 뱃노래의 가사 일부를 바꿔서 부르면서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해당 노래 가사에 보수 진영 정치인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로 인해 들어오는 이 나쁜 기운인 액을 진보 진영 대표 유튜브 채널이 막아낸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 외에도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판적으로 언급하거나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는 내용도 노래 가사에 담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세훈이 안간 것으로 오늘 도주 보내버리고 6월 3일 승리하고 내년에 덩실 춤춥시다. 5.18 전야제에서는 보통 이제 사회 풍자극 이런 게 많이 자주 또 공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그건 이제 뱃노래에다가 가사를 좀 개사를 해서 부른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이게 또 표현의 자유다, 그다음에 창작이다, 이런 범주로 해석될 예지가 없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 노래를 들었던 보수 진영의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온 국민이 광주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통합을 도모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저렇게 지나친 정치 편향적인 행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당장 노래 가사에 실명이 언급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SNS를 통해 설마 이게 공식적인 5.18 전야제 행사냐며 정치 행사 그 자체인 것 같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자신은 5.18에 대해 단 한 번도 왜곡된 인식을 가진 적이 없고 문제될 일도 한 적이 없는데 이 주술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 가당키냐 하냐며 이 주최 측에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진보 성향에 가깝다, 이렇게 평가받는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를 놓고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직접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나서는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요. 이 논란도 짚어주시죠. 네, 이 논란이 된 건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이 5.18 기념식 관련 기사였습니다. 어제 열린 5.18 기념식에서 장동혁 대표가 참석을 했다가 퇴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광주 시민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고, 장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5.18 배지도 떼고 자리를 떠났다는 게 이 해당 기사의 내용입니다. 먼저 당시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대표님 한 말씀 해주세요. 동혁아, 지금 8개 팔았냐? 주차하지 말고 차 빼라. 대통령 온다.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이제 퇴장을 하면서 가슴에 달려있는 뭔가를 떼어나는 모습, 이게 포착되기는 했습니다. 노컷뉴스는 그게 이제 5.18 배지다 이러면서 장 대표가 시민들의 항의를 받고 표정이 굳은 상태에서 이걸 떼어냈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장 대표는 5.18 배지가 아니었다, 입장용 비표였다, 잘못된 보도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5.18 기념식에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상 이른바 거기에 참석할 수 있는 허가된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이 허가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호 원칙상 아마 그 배지를 아마 배포를 했을 겁니다. 아마 그 배지를 지금 장동혁 대표는 떼낸 것이다, 5.18 기념이나 5.18 행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 장동혁 대표는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이 노컷뉴스 기사를 공유하면서요, 뭐라도 악착같이 트집을 잡고 싶은 모양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당 배지는 5.18 배지가 아니라 이 행사장에 입장하기 위한 용도의 비표라면서 자신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떼어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장 대표는요, 이재명이었다면 당장 이 해당 언론에 사과하라고 겁박부터 했을 것이고, 이재명 말이었다면 부랴부랴 기사부터 내렸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또 즐겨 찾는 커피 프랜차이즈 브랜드죠. 이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일종의 이벤트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박종철 열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그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아주 격한 어조로 비판을 했고요.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추궁하겠다, 이런 식의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제 모기업인 신세계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문 발표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죠. 역사적인 비극이기도 하고요. 민주화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소비를 했다?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부적인 통제와 그런 절차 없이 이러한 것이 마케팅으로 소비됐다. 그것도 심지어 탱크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할 거예요. 전두환 씨가 이번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런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계엄군이 탱크를 몰고 들어왔고, 그때 전탱크라고 불립니다. 그런 커뮤니티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의 경우에도 그때 이미 계엄군이 국회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최근에도 많은 국민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생각이 지금 많은 국민들 사회에서 충분히 공감을 얻는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탱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는 것이고요. 굉장히 참담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탱크데이뿐만 아니에요. 책상에 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박종철 열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옛날 일이긴 하지만 최근에도 영화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마케팅으로 소비한 것 작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의 지점이 있다고 하겠고요. 물론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문을 발표하긴 했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차후에 어떻게 되느냐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지만 이 조사 결과 반드시 분명하게 투명하게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신세계 그룹과 스타벅스 코리아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도 반드시 밝혀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18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사과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용호 의원님께는요. 아까 이제 제가 저희 기자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아마 집중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삼은 건데 5.18 전야제 행사에서 아마 이제 놀이패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문화 공연을 하는데 그 뱃노래, 민요인 뱃노래에 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개사 내용에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이제 보수 진영이라든지 보수 정치권의 그런 후보 정치인들을 비판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결국 승리하자는 그 주체는 결국은 진보 진영이겠죠. 민주당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그런 식의 어떤 개사 내용이 지금 저렇게 공연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5.18 전야제는 정치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6년 전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불행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저항했던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이어받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새기는 날인데 거기에 같이 추모하러 갔던 야당의 대표, 제가 보니까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조롱하고 조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18 전야제나 5.18 행사 자체가 사실은 특정 정치 집단의 어떤 전유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5.18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배타적 이기보다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포용하고 오히려 더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정신이 5.18 정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48년 전의 일이고 그 아픔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새겨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아마 5.18 영령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좀 더 민주주의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서로 그 생각이 달라도 좀 존중하는 그런 문화로 가는 이런 것들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네거티브 공방 부분에서요.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개혁신당의 김정철 후보가 정원호 민주당 후보의 30여 년 전 그 폭행사건 판결문을 이용해서 공세를 편 내용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방금 정원호 후보 캠프에서 그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 나왔기 때문에 반론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장량 감경 부분이 없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호 후보 측에서는요. 장량 감경이라는 건 이번 사건처럼,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 사건처럼 법정형 범위 내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량 감경이 없기 때문에 정 후보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논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신 장애를 주장했다는 부분, 이것도 이걸 기억이 없다. 이런 식으로 둔갑시킨 것 역시도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이다. 지금 이렇게 반박해 왔습니다. 다음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날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삼성전자의 노사 협상 소식입니다. 노사는 어제 오전 10시부터 8시간 넘게 만난 데 이어서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을 중재하고 있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오늘 아직 타결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주목됩니다. 또 연합뉴스를 비롯한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노사 간의 이견이 일부 좁혀져서 오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 삼성전자 노사는 어제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열린 2차 사후조정 협상에서 이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 측 최승호 위원장은 어제 회의를 마친 뒤 노조는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다면서도 이 타결 가능성과 또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에 대한 이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떠났고요. 이 사측 대표로 참석한 염영구 반도체 부분 이 피플 팀장도 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목되는 건 조정위원으로 나선 이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의 오늘 발언입니다. 박 위원장은 협상장에 들어가면서 이 노사 간의 이견이 일부 좁혀지고 있다. 어제 이견이 있던 부분을 오전에 확인할 예정이며 웬만하면 오늘 교섭을 끝내겠다 이렇게 중재 의지를 밝힌 겁니다. 박 위원장은 이어서 오늘 최종적으로 노사 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는지를 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을 낼 것이다. 그러면서 아직은 노사 간의 직접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 그걸 보고서 조정안 제시 여부는 정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박 위원장은요, 어제 회의를 마친 뒤에도 이 협상 상황이 아직은 평행선이라면서도 이 파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조율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대화는 되고 있다라면서 이 협상 타결 기대를 버리지 않은 바 있습니다. 정부와 노사 양측은 오늘 협상이 길어질 경우 내일 다시 만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이 사후 조정 회의에서 이 노사 합의가 불발이 될 경우 긴급 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관련해 어제 2차 이 사후 조정을 마치고 나온 노사와 이 중앙노동위원회 측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합은 일단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고 있고 오늘 양측 입장은 없었을까요? 내일은 타결될 것 같습니까? 내일 결론이 나올까요? 파업은 안 된 대로 조율해야 안 되겠어요. 진전된 부분이 있었나요? 아직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가 파업 위협에까지 직전에 이르게 된 그 핵심 원인은요,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둘러싼 이견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돈을 달라, 지금 이거죠, 노조의 요구. 관련해서 오늘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공개됐습니다. 3,600만 원이었고요. 월 평균으로는 1,200만 원 수준에 달한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이게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기업 분석 전문기관인 한국CXO 연구소가 2026년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 예상 평균 급여 분석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연구소는 올해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인 5조 6,032억 원을 토대로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 급여 총액을 4조 2,584억 원에서 4조 7,907억 원으로 추산하고 임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3,600만 원, 월 평균으로는 1,200만 원 내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5%가량 오른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 해당 수치는 이 전체 임직원 평균치인 만큼 이 직군과 직급에 따른 이 개인별 편차는 클 수 있다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연봉의 50%로 제한된 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전체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300조 원으로 가정했을 때 15%는 45조 원 규모로 이를 반도체 부분 이 국내 임직원 7만 8천 명에게 나눠준다면 1인당 6억 원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요, 이 파업 문제를 다루거나 보는 일부 노조원들의 태도가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부 노조원들이 이 파업 기간을 이용해서 국내외로 여행을 다녀오겠다, 이런 내용의 인증글을 잇따라 온라인에 올려서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이 파업 기간을 사실상 휴가처럼 활용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건데요.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익명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파업이 실제 벌어질 경우 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내용의 이 삼성전자 노조원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작성자는 이 내부 서류에는 미리 그러니까 파업으로 올려두고 중간에 만약 이 협상이 타결이 되면 휴가를 다녀온 뒤에 연차로 바꾸면 된다라며 이 구체적인 해외 휴양 계획까지 공유를 했는데요. 다른 게시글에서도 이 파업 기간을 이용해 국내외 여행 예약을 마쳤다, 이런 내용이 잇따라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노조가 이른바 집단 연차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이 집단 연차 방식이 합법적인 투쟁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정 요구 관철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쟁의 행위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긴급 조정 명령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발생한 아찔한 전투기 추락 사고 소식입니다. 에어쇼에 참가한 전투기 2대가 서로 바짝 붙어서 비행을 이어가다가 결국 공중에서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사고는 이 현지 시간 17일 미국 아이다호주 이 마운틴 홈 공군기지에서 열린 건파이터 스카이즈 에어쇼에서 미 해군 소속 전투기 2대가 공중 고개를 펼치던 중에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투기 2대는요, 공중에서 점점 가까워지더니 결국 충돌하며 휘청입니다. 이후 한 대 뒤엉킨 채 불꽃과 연기를 내뿜으며 그대로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하기 시작한 직후 상공에서 4개의 낙하산이 펼쳐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바로 전투기에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들입니다. 추락한 전투기는 폭발에 산산조각 났지만 조종사 4명은 모두 무사히 탈출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번 에어쇼는요, 2018년에 이 행글라이더가 추락을 해서 조종사가 사망한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8년 만에 다시 열렸는데 또다시 저렇게 큰 사고가 나면서 이 해당 공군기지는 폐쇄가 됐고요. 나머지 에어쇼 일정 모두 취소됐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이 궁금합니다. 밝혀진 내용 있습니까?
항공안전 전문가 이 제프 구제티는 이 AP통신을 통해 이번 사고가 기계적 결함이라기보다는 이 조종 미숙이 원인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이 사고 당시 시야는 양호했지만 최대 풍속 초속 약 12m 정도의 돌풍이 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AP통신은 이 조종사들이 모두 생존해 탈출한 만큼 충돌 전후 목격한 내용을 확보할 수 있고 이 사고 원인도 신속하게 파악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로봇 소식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요, 인간 인턴하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 택배 분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10시간에 걸쳐서 이 대결이 펼쳐졌는데 그 모습이 또 생중계가 돼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먼저 어떤 식으로 대결이 펼쳐졌는지 그 방식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17일입니다. 이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피규어 AI가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인간의 택배 분류 작업 대결 과정을 생중계한 건데요. 이 대결은 이 물품이 나오면 바코드를 찍고 이 물품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0시간 동안 누가 더 많은 물품을 분류하느냐, 그 사람이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인간 작업자는 중간중간 물을 마시면서 또 휴식을 취하면서 여유롭게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따라서 작업 도중 10분 유급 휴식 2회와 30분 식사 시간 2회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반면 로봇은 충전을 위해서 다른 로봇과 3교대 방식으로 이어가 휴식 없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인간 작업자가 접전 끝에 로봇을 상대로 192개라는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인간 작업자는 1시간 넘는 휴식 시간을 가졌음에도 총 12,924개의 택배를 분류했고요. 반면 로봇은 이보다 192개 적은 12,732개를 처리했습니다. 이 대결을 봤던 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로봇이 진 게 오히려 더 신기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봇은요, 이 대결 이후에도 쉬지 않고 이 택배 분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120시간 넘게 작업을 하면서 누적 분류 택배 16만 개를 돌파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불 꺼진 공장이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이른바 이 다크 팩토리가 머지않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제 뉴스 짚어볼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내일로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재개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걸 자신이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공개했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전쟁을 막았다, 이 부분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아슬아슬하게 이어가고 있는 휴전 상황이 위태로워진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동맹국들의 요청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이들 국가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고 그들의 의견으로는 매우 수용할 만한 것이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고요. 또 합의 내용에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을 뒤집어서 본다면 미국이 휴전을 깨고서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하려고 했다가 직전에 대통령의 지시로 멈췄다, 지금 이런 뜻이 됩니다.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공격을 재개하겠다, 이런 사실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트럼프가 뜻밖의 이를 대내외에 알린 셈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도 이 수용 가능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즉시 전면적인 이란 공격을 감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후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재개 보류 결정의 배경을 묻는 질의에 이 종전 협상이 합의 직전에 있다면서 이란 핵무기 금지 합의가 이루어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Some others, if we could put it off for 2 or 3 days, a short period of time, because they think that they are getting very close to making a deal. And if we can do that, where there's no nuclear weapon going into the hands of Iran, I think, and if they're satisfied, we will be probably satisfied also.
대이란 협상 결과 그다음에 그 과정에 대해서 트럼프의 발언이 워낙 오락가락하고요. 그다음에 또 장담을 했지만 그것이 실제 이뤄진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트럼프의 발언은 믿을 만하냐 의심이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미국 대통령의 말이니까 저희가 그 발언을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트럼프의 발언을 본다면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그런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만약에 놓친다면 이란에 대해서 더욱 큰 규모의 폭격이 감행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 이 미국이 요구하는 핵무기 금지 이거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전쟁이 재개될 것임을 경고하는 지금 그런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 측의 입장은 과연 또 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이 오락가락한 발언을 좀 겨냥을 했는데요. 지난 3월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이 모스타바 하메네이에 의해서 임명된 모후센 레자이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은 현지 시간 18일 SNS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공격 연기를 겨냥해서 일관성이 없고 비겁한 행태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어 이 트럼프는 군사 공격 시한을 정해놓고 스스로 취소를 하며 이란 국민과 정부를 굴복시키려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다면서 강력한 이란 군대와 위대한 이란 국민의 단결이 미국을 후퇴시키고 항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란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 대한민국의 관심사는 또 따로 있죠.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나무호 피격 사건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란 정부가 이 공격 주체에 대해서 자신들도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른 세력의 위장 작전의 가능성 이걸 또 제기했는데요. 정작 그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를 않아서 의문만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 나무호가 피격된 지 어느덧 2주가 지났지만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18일 이번 사건의 공격 주체에 대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격 주체가 이를 적대국이나 제3자의 소행처럼 꾸미는 위장 전술인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가짜 깃발 작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요, 이란 이외의 다른 국가가 공격 주체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서 지금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집권당인 민주당 쪽에서 이제 국가정보원 출신의 국회의원이 이란이 공격 주체의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이란 정부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와서 주목됩니다. 네, 이 국회 국방위원과 정보위원을 겸하고 있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요,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정부는 신중하게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를 파악해 왔다며 그 결과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대한미사일로 근접해서 쐈다고 보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박 의원은 이어서 그동안 석유 문제나 여러 가지 상황상 이란과의 관계를 관리를 해온 것이지 이란이 올바르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나라에 대한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우리 정부가 이 공격 주체가 이란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방부와 군기술 전문기관은 국내로 반입된 나무호를 타격한 이 비행체 잔해의 성분과 또 형태를 분석하며 이 공격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일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나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조금 전 이 회담 장소인 호텔 앞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영접했는데요. 이번 만남은요,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죠. 일본 나라현을 찾은 데 대한 답방 성격입니다. 양국 정상이 상호 방문하는 이른바 셔틀 외교의 연장선으로 평가가 되는데요. 자세한 일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오늘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약 4개월 만이고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대자입니다. 이 대통령은 회담 장소인 호텔 입구에서 직접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했습니다.
현장에는 43명 규모의 전통 의장대와 29명의 군악대가 배치돼 총리 차량을 호위하는 등 국빈 방안에 준하는 예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양국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 공동 언론 발표를 차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찬 이후 두 정상은 하해마을 나루터로 이동해서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 불놀이와 판소리 공연, 흩어지는 불꽃처럼을 함께 관람할 예정입니다. 또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게 화합의 의미를 담은 선물도 준비를 했는데요. 안동 하해탈 목조각 액자와 한지 가죽 가방 그리고 홍삼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 이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달 항아리를 담은 백자 액자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지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지금 사후 조정 회의,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협상이 들어가면서 중앙노동위원장이 상이노사 간에 이견이 접해진, 그러니까 접근을 본 그런 부분도 있다. 그래서 가능한 오늘 이 협상을 마무리하려 한다.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아까 저희 기자가 말씀을 드렸듯이 연합뉴스를 포함해서 일부 언론들이 이 노사 양측 간의 이견이 지금 좁혀져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지금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이제 삼성전자 노조원들이 휴가 기간을 이용해서 외국에 여행을 가겠다. 이런 식의 글들을 지금 온라인에 올려서 또 눈총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노사 간의 오늘 협상 타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타결에 대한 압박을 노사 모두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삼성전자의 그런 공장 가동이 멈춘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해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지금 정부와 노사 양측 모두 타협의 협상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를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삼성전자 노조들이 막대한 그런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좀 실책성 발언이라든가 아니면 휴가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 여론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을 거예요. 과거에도 무슨 황제 노조니 아니면 무슨 항공사 조종사들의 그런 파업 과정에서 아마 비판적인 여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 삼성전자 노조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그런 상여금 주장을 그런 것을 차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적절한 보수의 지급은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형태로든지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이 합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시선이 사실은 따갑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지금 천문학적인 어떤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삼성전자 지금 있는 임직원들의 완전한 그 몫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이미 퇴직한 임직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협력업체의 어떤 협조, 뿐만 아니라 투자자, 또 정부의 어떤 지원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오는 것이고 AI 붐이 딱 맞아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게 오로지 자기의 몫인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의 10%면 4억이고요. 영업이익의 15% 정도면 6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너무 좀 탐욕스러운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많은 지금 AI 붐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그걸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지속 가능하게 미래에 정말로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그런 기업으로서의 바로 서려면 지금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잘 협상이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